어린 시절 제게 세상은 따뜻한 봄빛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늘 웃음이 있었고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챙기셨고 가끔은 제 방에 살며시 들어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지은아, 아빠 다녀올게. 학교 잘 다녀오고? 그 한마디면 하루가 든든했어요. 엄마는 조용한 분이셨고 아버지 도시락을 싸시다가 제 아침까지 챙겨주셨죠. 딸, 국물 씻기 전에 얼른 먹어. 그 평범한 말들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지만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건설 현장은 늘 위험했고 누가 봐도 무리한 구조였지만 다들 말없이 일을 했죠. 말 안 되는 거 알지만 밥 벌어먹고 살아야지. 그날 아침에도 아버지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오늘은 좀 늦게 올 수도 있어. 그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오후 무렵 학교에 경찰이 찾아왔고 선생님이 저를 불러 복도로 데려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보인 엄마 얼굴은 망가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윤아, 아빠가. 건설 현장이 무너졌고 그 아래에 아버지가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장례식 때 엄마는 울지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아버지 영정사진만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충격에 모든 감정이 얼어붙은 느낌이었어요. 그 후의 삶은 마치 겨울같이 춥고 아렸습니다. 지윤아, 너는 공부해야 해. 그래야 내 아버지 억울한 거 조금은 갚을 수 있어. 그 말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아닌 어른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고 식탁에는 이제 단 2개의 그릇만 놓였습니다. 엄마는 매일 똑같은 말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지윤아, 먹어야지. 하지만 그 말에 스며든 밤샘 노동의 고단함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새벽 시장 청소부터 시작해서 포장마차 일, 그리고 밤엔 김밥 장사까지 하셨습니다. 터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은 저에게 거인의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닮고 싶었습니다. 악착같이 공부했고 학비를 벌기 위해 학원 보조와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결국 지방국립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고 그날 엄마는 저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죠. 대학에서 저는 조용하고 성실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고백을 받았을 때 저는 망설였지만 그가 말했죠. 나는 지윤 씨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그 자체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았고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아빠, 이제 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히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희귀병에 걸렸고 치료는 쉽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그는 말했죠. 지윤아, 혹시 나 먼저 가게 되면 너무 혼자 울지 마. 결국 남편은 제 손을 잡은 채 세상을 떠났고 저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 도윤이, 우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었죠. 남편이 떠나고 난 후 도윤이와 저 단둘이 남겨졌어요. 집세가 밀려 서울을 떠나야 했고 저는 우연히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원무과 일을 구하게 됐죠. 그 병원은 작고 낡았지만 조용하고 사람들은 따뜻했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자주 들르는 진료소 같은 곳이었죠. 저는 접수를 받고 보험 처리를 하고 때로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했어요. 도윤이는 마을 초등학교에 다녔고 저는 일이 끝나고 집에 와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숙제를 봐줬어요. 도윤이는 늘 말했죠. 엄마, 나 커서 아픈 사람 도와주는 의사 될래. 그 말이 저한테는 하루하루를 견디는 힘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도윤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저는 여전히 그 병원에서 일했어요. 병원엔 늘 아픈 어르신들이 들락날락했지만 모두가 제겐 가족 같았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어요. 그런데 오후에 구급차 하나가 병원 앞에 섰죠. 어수선한 소리 속에 휠체어에 실려온 한 남자가 있었어요.
백발이 성성하고 눈매가 날카로운데 어딘가 쓸쓸해 보였죠. 병원장님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서울에서 전원 온 환자야. 배가 많이 안 좋아. 당분간 요양치료 받아야 할 것 같아. 저는 이름을 확인했죠. 서준석? 익숙한 듯 낯선 이름이었지만 깊이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 사람은 병원 한쪽 병실에서 혼자 조용히 지냈어요. 식사도 말없이 하고 진료도 묵묵히 받았죠. 간호사들 말로는 예민하고 까탈스럽다고 했지만 전 이상하게 자꾸 그분이 신경 쓰였어요. 어느 날 그분이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한 손에 산소호스를 들고 다른 손으론 작은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좋을 것도 없지. 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가끔은 날씨라도 좋아야 덜 외롭지 않겠어요? 그가 그제야 고개를 돌려절봤어요. 당신 나를 아는 사람인가? 아니요, 그냥 오래 병원에 있다 보니 환자분 얼굴은 익숙해서요. 그는 대답 대신 사진을 가슴 쪽으로 감추었어요. 남이 함부로 건드릴 일이 아니야.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어요. 마치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서 숨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후로도 며칠간 그는 병원 마당을 혼자 산책했고 저는 멀리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접수 창구로 퇴원 서류를 요청하는 메모가 올라왔죠. 병원장에게 퇴원 얘기를 꺼내자 그는 말했어요. 그분 사실 집도 없어. 서울 집 정리 다 끝내고 여기로 내려온 거야. 보호자도 없어.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어요. 서울의 큰 회장이라는 소문이 도는 그 사람. 지금은 병원 한 귀퉁이에서 누구의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메모를 들고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었어요. 퇴원하시려는 거 진심이세요? 그는 말없이 저를 보더니 사는데 뭐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아버지 꿈을 꿨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병실을 찾았어요. 제가 그냥 간단한 차라도 끓여드릴까요? 요즘 밤엔 좀 쌀쌀하니까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서준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과 제 삶은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히 연결되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 서준석 씨의 병실에 들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차를 끓여다 드리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분은 아주 가끔 짧은 말을 건네기 시작하셨어요. 젊었을 땐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아무리 벌어도 그 공허함은 메워지질 않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한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루 세 끼 먹고 따뜻한 잠자리만 있어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은 그 말에 아주 잠깐 고개를 떨구셨어요. 창밖의 바람소리 속에서 저희는 종종 긴 침묵에 잠기곤 했습니다. 꼭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슬픔이 있는 것처럼요. 며칠 후 병실 청소를 하다가 서랍 속에서 오래된 서류 한 묶음을 발견했어요. 건설하청 계약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별 생각 없이 펼쳤죠. 그런데 그 서류 안에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민건설 한상민. 순간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아버지, 분명히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는 서준석 회장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사고, 어머니의 눈물, 제가 겪었던 모든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이분이 지금 제가 매일 차를 끓여드리고 있는 이 노인이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그 사람이라면. 다음 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여느 때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고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어요. 예전에 건설회사 운영하셨다고 하셨죠? 그분은 느릿하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래, 지금 생각하면 참 멍청한 짓 많이 했지. 그때 그 일,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청사고, 부실공사. 그분은 제 눈을 바라보며 아주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기억하지. 아주 잘 기억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분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 제 아버지예요. 그분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고 눈빛이 크게 흔들렸어요. 한상민? 네,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그건 몰랐습니다. 그 이름이 당신 아버지였을 줄은. 모르셨다고요? 정말 모르셨나요? 그분은 입을 다문 채 고개를 깊이 떨궜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대로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엔 깊은 균열이 생겼어요. 그분을 미워해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그분의 눈물 속에서 느꼈던 진심 어린 후회의 무게. 그 모든 것이 저를 흔들어 놓았죠. 며칠 동안 저는 병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출근은 평소처럼 했지만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발끝에 주저함이 앞섰어요. 서준석 씨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다른 동선으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렇게 피하면서도 문득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던 그 노인의 어깨, 도장을 찍고 침묵했다는 그의 고백, 미움이라는 감정이 분명한데 그 미움이 자꾸 엉켜서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퇴근길, 버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그 노을을 보며 저는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걸었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든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다시 그 병실 앞에 섰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고 서준석 씨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제 하늘 참 붉더군요. 보셨군요. 저도 봤습니다. 그 붉은 하늘을 왜 그리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말했습니다.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분명히 분노했고 지금도 그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아요. 하지만 그날 제 아버지처럼 일하던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외면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고요. 그는 제 말을 한참 동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너무 맞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야 하니까 그런 거죠. 그 이후로 저희 사이엔 다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예전처럼 감정이 날카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은 예전보다 한층 말수가 줄었고 생각에 잠긴 듯한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장님은 저를 부르더니 말씀하셨어요. 요즘 서 선생님 많이 약해지셨어요. 치료도 점점 버거워하시고 마음이 무너진 건지 몸이 더 안 따라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며칠 후 예상보다 빠르게 도윤이가 병원을 오게 되었어요. 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면서도 종종 산골 병원에 들렀지만 서준석 씨가 여기 있다는 건 몰랐던 아이죠. 도윤이는 환자 리스트를 둘러보다가 병실 번호 옆에 쓰인 이름을 보고 말했어요. 서준석? 이상하네. 이 이름 어디서?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윤이는 병실 문을 열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전공하고 있는 박도윤입니다. 혹시 불편한 곳 있으시면 진료 차원에서 봐드릴 수 있어요. 서준석 씨는 도윤이를 보며 처음으로 미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참 밝은 사람이구먼. 이름이 뭐라 했지요? 박도윤입니다. 그 순간 저는 도윤의 얼굴과 서준석 씨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도윤이는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노인은 지금 자기 죄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라고. 하지만 도윤이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죠. 사실 저희 외할아버지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다시는 그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서준석 씨는 도윤이의 그 말에 눈빛이 흔들렸고 그제야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그랬군요. 그의 눈동자에서 다시 한번 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따로 묻지 않았어요. 도윤이에게도 그분에게도
언젠가 도윤이 스스로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오겠지만 그건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아침 병원 로비에서 낯선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하지만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뭔가를 가슴 깊이 눌러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는 접수대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서준석 씨가 여기 입원해 계시죠?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또박또박 부르는 사람이 나타나다니. 죄송하지만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최재혁이라고 합니다. 서 회장님, 아니 그분의 예전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그 이름도 익숙했어요. 아버지의 사고 이후 엄마가 밤마다 반복하던 몇몇 이름 중 하나였죠. 그 중 하나가 최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병원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조심스럽게 병실로 안내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서준석 씨는 창밖을 보고 계셨고 낯선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최고문. 회장님, 두 사람의 눈빛은 오랜 세월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침묵으로 맞닿아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후 병실 문이 열렸고 최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눈엔 피곤과 무거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병원 근처 오래된 벤치에서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한상민 씨, 당신 아버지였죠? 네. 그분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못했어요. 내부에서 은폐됐고 하청 계약 관련 자료도 조작됐습니다. 저도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무서웠어요. 회사에서 잘릴까봐, 모든 걸 잃을까봐. 그래서 침묵했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서 회장님이 도장을 찍었고 그대로 이름 묻혔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이어갔어요.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늦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용서란 누군가가 무릎 꿇는다고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사죄는 말보다 행동으로 해야죠. 당신들 손으로 감춘 자료 지금이라도 꺼내주시겠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개하고 책임도 지겠습니다. 그는 작은 서류 가방에서 한 묶음에 봉인된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서 회장님이 직접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던 자료입니다. 당신에게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서류 안에는 부실 시공, 안전진단 누락, 허위보고 등 수많은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한 장의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지윤 씨께 나는 평생을 도망쳐왔습니다. 이제야 당신 앞에 서서 죄를 고백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이름을 나는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어떤 말도 이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하겠지만 부디 당신만은 이 고리를 끊어주시기를. 저는 그 편지를 들고 병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거 왜 이제야 주셨어요? 그는 눈을 감은 채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준비되기 전까진 말할 수 없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건 회장님의 용서가 아니라 회장님이 당신 자신에게 내미는 마지막 질문 같아요. 그래요. 나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어요. 나는 과연 사람으로 살았던가? 그날 병실 안엔 긴 침묵이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처음에 날카로운 침묵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눈이 녹듯 조용히 내려앉는 고요였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에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언어장애가 생기신 후 어머니는 많은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누구보다도 깊고 따뜻했죠.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고 제가 방에 들어오자 살며시 웃으셨습니다. 엄마. 제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자 어머니는 천천히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엔 여전히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속엔 수십 년을 견딘 용기와 인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아버지 일 다 알게 됐어요. 그 사람 지금 이 병원에 계세요.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셨습니다. 제가 더 말하려고 입을 열자 어머니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단호하게 저으셨어요. 그 부드러운 부정은 마치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도 안다. 는 듯한 신호 같았죠. 저는 그 조용한 눈빛을 바라보다가 결국 터져버린 마음을 꾹꾹 눌러 담듯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미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원망 대신 용서로 채우며 살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말에 제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셨어요. 그리고 작은 액자를 가리키셨어요. 그 안엔 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그 아래 살아야만 한다. 지켜야만 한다. 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 대신 그 문장을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말 없는 대화가 그 어떤 말보다도 깊다는 걸 알았어요. 며칠 뒤 도윤이가 다시 병원에 들렀습니다. 서준석 씨는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고 저는 도윤이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너 혹시 서준석 할아버지랑 좀 더 이야기해 볼래? 응? 왜? 그냥 요즘 상태가 좀 안 좋아지셔서 마음에 걸려서 그래. 도윤이는 병실에 들어가 인사를 했고 서준석 씨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박도윤 군 또 왔네요. 예. 병원에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할아버지 예전엔 건설회사 하셨다고 하셨죠? 그렇지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 혹시 상민건설 아세요? 그 순간 서준석 씨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왜 묻습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상민건설에 계셨거든요. 그쪽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도윤이는 뭔가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일 아시나요? 몰랐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땐 너무 많은 걸 두려워했어요. 그 결과가 어떤 건지도 몰랐고요. 그 순간 도윤이의 얼굴에 낯선 표정이 스쳤습니다. 제가 병실 문틈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 나중에 다시 올게요. 도윤이는 병실을 나서며 저를 향해 말했어요. 엄마, 이분 조금 마음에 걸리네. 조금 더 대화해보고 싶어. 그래.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도윤이도, 저도, 그리고 아마 서준석 씨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병원 안은 조용했어요. 서준석 씨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됐고 이미 회복은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죠. 그분은 식사도 잘 넘기지 못했고 눈을 뜨고 있는 시간보다 감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저는 퇴근길마다 병실을 들렀고 그 앞에 가만히 앉아 말없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힘겹게 눈을 뜨고 말하셨어요. 지윤 씨, 도윤이에게 다 말해주세요. 진실은 꼭 알아야 할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하지만 회장님도 도윤이 앞에 직접 마주서셔야 해요. 그 아이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는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병실 안 공기는 어느 때보다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할아버지, 엄마가 다 말해줬어요. 외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라고. 맞아요. 나는 살면서 그때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윤이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미워져야 하는데. 그렇게만은 안 돼요. 왜냐면 당신이 지금 내 눈앞에서 진심으로 죄를 느끼고 있다는 게 보여서요. 그래도 나는 네 외할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어. 맞아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그 슬픔으로 여기까지 왔고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마지막 고리를 끊어야 해요.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서준석 씨는 천천히 손을 들어 도윤이의 손 위에 올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로. 나는 잘못했고 무서웠고 너무 오래 도망쳤다. 하지만 지금 너희 앞에 서게 돼서 처음으로 사람이 된 것 같다. 그 말에 도윤이도 고개를 숙였고 두 사람의 손은 가만히 포개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 밖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무겁던 시간들이 그 두 손 사이에서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기록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만들어주세요. 가난하고 외로운 아이들이 더 이상 침묵 속에 살지 않게. 저는 병원장님과 상의해 그 뜻대로 장학기금을 만들었고
매년 이름 모를 기부자로부터 장학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는 더 단단한 의사가 되었고 사람의 마음까지 살피는 그런 의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없이 미소 짓고 계시고 저는 여전히 이 병원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이제는 고통 대신 따뜻한 눈물이 먼저 나와요. 이제 저는 압니다. 용서는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그 모든 상처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그 상처들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했고 살아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봄이 다시 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다시 반드시 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많은 사연들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오디세이가 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